항일투쟁이라는 주제로 독립운동 기념관 김희공 관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희공 관장님은 현재 안동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국립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 한국근현대사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논저로 안동유림의 자정순국투쟁,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독립운동의 큰 울림, 안동 전통마을 등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관련한 수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물러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발표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 청년유도회의 이 강연회가 제가 안동대학에 온 게 8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쯤 전에 와서 4년 지나서 92년도에 고인이 되신 이동석 선생하고 논의를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 학술 강연회입니다. 그러니까 28회죠. 그런데 그 중간에 김나기 여사를 한 번 더 넣어서 했기 때문에 횟수로 치면 아마 29번째가 될 거고, 이제 한 해 한 번씩 했다면 28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청년유도에서 중간에 김나기 여사 들어가는 걸 한번 횟수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칫하면 내년에 30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연도로 보면은 28회가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에 와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알리고 선양하는 일을 시작한 지가 이게 청년유도회와 손잡고 해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 안동 생활과 길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첫 번째 제1회의 주제가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청년유도회가 이 사업을 잘 끌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는, 월송 김형식 선생은 지금까지 논문이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논문 한 편을 쓸 만큼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다. 이번에도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논문 한 편을 구성할 만큼의 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번 정리해보자. 글을 쓰면서 이만큼 힘들기도 드뭅니다. 자료가 많으면 참 글을 쓰기가 좋고, 또 그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글을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분과 같은 배를 타고 그분의 이야기를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글을 쓰고 발표할 때 가능하면 꼭 입신의 경지처럼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번 경우는 참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제가 일송 김동상, 월송 김형식 대구가 되는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해봅니다. 김동상 선생은 1878년생이에요. 이 월송 김형식 선생은 한 살 더 많은 1877년생입니다. 그런데 일송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월송은 모릅니다. 백화구려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이번에 독립운동의 이 백화구려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일단 사진을 보고 지나갑니다. 제가 가계도를 옛날 걸 보고 그러다 보니 그랬거든요. 제
지금 글에 나와 있는 가계도에는 저 끝에 김순락이라고 하는 여동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칸이 아마 줄여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백하 선생의 동생을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저 형제분이 많으니까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 남은 집에 이름도 있죠. 그래서 그 김대락 선생의 동생이 효락, 소락, 그 다음에 정락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불인가? 그러니까 효락, 소락, 정락. 그 다음에 여자로서 우락, 술락, 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백하 선생에게는 명식과 형식 두 분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식 선생은 백하 고려의 백하 선생의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김명식 선생은 1902년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하 선생으로서는 그 맏아들이 너무 일찍 작고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인 김명식 선생이 사실상 맞이의 역할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도사댁 백하 구려의 백하 선생을 모시고 있는 맞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명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로 쭉 망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돌아오시기 전에 보면 이 소락 선생의 셋째 아들 김정식, 이분의 아들 김문로, 이 김문로라는 분이 마지막 그 치원창에서 이 월성 선생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종족화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자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백하 선생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따님이 있는데 첫째 아드님의 손자는 김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김정로입니다. 김세훈 선생님은 김창로 선생님의 손자분 되시죠? 여기 정자 어자의 손자가 되십니다. 그럼 바로 이자가 시자 양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 것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수간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그 주소께서는 이 김영식 선생의 김정로 선생의 김시양 선생님의 이제 후손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 로자 하는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김영식 선생은 말년에 나이 60쯤 되어서 홀로 됩니다. 만주에서. 그 50대에 홀로 되어서 밥을 해 드릴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둘째 부인, 그때 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제 곧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추현창에서 부인까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아래 소인 그 시양이라는 손자도 2살 때 그 엄마가 즉 이 며느리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현창 시절에 김영식 선생 연세가 많은데 그래도 아들 집에 가 있었지만 며느리 죽고 2살 먹은 손자 데리고 국내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혼자서는 밥도 끓여 먹기 힘들지만 그 김문로라는 종족화가 모시고 있어도 힘드니까 그때 부인이 돌아가시고 부인 돌아가시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이제 영월음 씨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이 영월음 씨 소생으로 직노라고 하는 아들이 만주에서 태어납니다. 이 직노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소개될 겁니다.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이 미얀마 사람들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마지구시를 했고
그럴 때 창노라고 하는 장조카와는 13살 차이.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할 때도 13살 어린 조카, 장조카하고 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로를 입양했다. 이분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것은 협동학교 때부터입니다. 협동학교, 안동에는 협동학교가 열리던 이 시절에 또 석주 선생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만들어서 끌고 가던 이 1908년, 9년, 10년 요 사이, 그러니까 협동학교 만들어지는 1907년, 그리고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만들어지는 1909년,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교남교육회 안동지회라고 하는, 교남교육회는 사실 서울에 있는 영남 출신들이 내 고향 영남 지역에 신식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보자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남교육회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산 민식 선생 같은 분도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에 어찌 보면 삼위일체요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협동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과 대한협회 안동지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사상과 신사회를 열고자 하는 움직임의 조직과, 그리고 교남교육회 안동지회라고 하는 이 세 조직이 움직여 나갈 때 김영식 선생의 존재가 딱딱 드러나는 것은 협동학교에도 나타나고 교남교육회도 나타나고 대한협회 안동지회 서기로서 창립할 때 참가했으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정을 하다가 받아들여서 협동학교를 키워나가는 그 일에도 앞장섰을 것이고, 또 고모부가 되죠. 석주 선생의 대한협회 일에도 뛰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삼위일체의 시작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1910년 7월 18일 날 있었던 예천의병의 협동학교 기습살인 때 붙들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협동학교를 만들어서 혁신유림들이 서양의 새로운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서 신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무언가 보수 사회에서 혁명적으로 팍 사회를 바꾸는 무슨 이벤트가 필요하다. 뭔가 딱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승리학을 버리고 이것을 가르친다고 모든 유림들이 항의하고 하지만, 그거나 확 한번 바꾸면 뭘 필요가 있겠다 해서 25살 정도 되는 이 학생들을 단체로 상투를 자릅니다. 단체로 상투를 자르고 난 뒤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공격을 생각해서 휴교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몰랐는데 정말로 예천에 유림의병 19명이 기습을 해서 학교를 기습을 해서 교감, 교사, 서기 3사람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상투 잘랐다고. 나라 망하기 한 달 완전히. 한 달 열어 전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진보의 갈등이란 게 어제 오늘의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2사람이 더 잡혔는데, 그 2사람을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 김형식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형식은 잡았는데 붙들렸으나 단발을 했다가 그 짧은 머리를 갖고 그래도 묶어가지고 상투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살려준다 라고 일본 기록에 나옵니다. 이들이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일본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나이가 1910년이면 이분이 33살입니다. 협동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동삼 선생과 같은 레벨의 인물인데, 상투를 잘랐으면 잘랐지 또다시 짧은 걸 묶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천에 유림의병이 와서 서울에서 온 교사, 교감은 죽였지만 차마 이 마을에 백화구려에 지금 현재 백화 선생의 마지구실을 하고 있는
이 월송까지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살려주는 명목이 지금이라도 묶어라 그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담으로 안동에서 얼마나 상투를 안 자르든지 신문에 제발 상투 좀 자릅시다 안동 양반들 하고 안동에 어떤 분들이 광고를 했는 게 1935년 기록에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만주망명의 월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하 선생이 만주를 망명할 때 만 66세입니다. 석주 선생이 54세니까 만 66세의 어른이 만주로 망명한다는 말, 요즘 표현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80대 어른하고 같거나 더 많단 말이죠. 100년 전에 66세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 미리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이동을 해가는 모든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가려면 사전에 가서 어떻게 길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맡았던 분이 사전 조사를 갔던 분이 조카 김만식 선생일 거고 또 갈 때 미리 가서 항상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이 김영식 선생입니다. 1910년 말에 미리 출발을 합니다. 항도천에 가서 한겨울 넘길 때 그 라인에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가족들을 하루 가봐야 많이 못 가는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음에는 어느 마을을 갈 것인가.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미리 가서 어디로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맡았던 분이고. 그래서 항도천에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겨울을 항도천에서 머물고 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약속된 장소가 유아현 사문포니까 그 유아현 사문포에 사전에 가서 집을 구하고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전부 찾아가는 것도 이분의 역할입니다. 이준영 선생하고 이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김천으로 가고 추풍역에서 기차를 타고 또 신의주로 가고 그리고 신의주에 가면 또 잡히니까 백마역에 내려서 걸어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갈 때 먼저 가있던 아들이 준비를 해서 내려와서 이들을 맞아서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약속된 딱 유아현 사문포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도 이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주로 활동했던 영역들이 이 시원창까지 이 영역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허위 선생 일가들은 이렇게까지도 이동을 가게 됩니다. 이 이동해 가는 그것은 바로 기찻길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그 신흥강습소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학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원이 동포들이 자꾸 늘어나면 학교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 부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백하 선생의 기록을 보면 아들이 어디에 또 갔다 왔다,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와서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합리화의 신흥무관학교를 새로 만드는데 그 합리학교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를 곳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주에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조직을 만드는데 김영식 선생은 삼통하 강변의 저섭지를 빌려서 수제를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1911년만 하더라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2,500명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망명한 지 1년 지난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서 2,500명이나 이주했다. 1920년대 말쯤 되면은 경북 사람이 25,000명 정도가 망명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 기록에 나옵니다. 실제 인원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바로 이런 최초로 만들었던 경학사나 실강섭소, 그 다음에 그것이 공리회로 가고 부민단으로 가고, 그 부민단으로 갔을 때 서무사장, 이 부민단은 아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정부 조직 성격은 아니고 자치단체 성격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뭘 하느냐 하면은 계속 동포들을 오도록 알리고 오게 하는 길을 인도하고, 오면은 정착시키는 걸 안내하고, 정착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회비를 거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독립운동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이제 일을 해나가는 자치 조직이죠. 그런데 1914년 그런 과정에서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이 부친이 돌아가시는 이 무렵에 서무사장 또는 사판부 협찬, 사판부라는 것은 이제 갈등들이 생기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런 것을 조정해주는 또는 판결을 해주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정부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게 한족회입니다. 3.1운동이 날 무렵에 지금 서강도 지역, 남만주 지역에 정부 형태의, 민정부 형태의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게 한족회입니다. 반대로 군정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걸 군정부라고 합니다. 군정부라고 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으니 우리도 자꾸 정부할 수도 없으니 이름을 서로 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군정부가 나타나는 것이죠. 백두산 오른쪽 위에는 대한 군정부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북로군정서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한족회는 남만주에 있었던 민정부이고 서로군정서는 군정부입니다. 여기에 서로군정서나 한족회 항무사장을 맡습니다. 민정부 쪽에나 군정부 쪽에나 다 항무사장을 맡았던 분이 김영식 선생님입니다. 간섭총판부 부총판이라는 이름도 일본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서로군정서 부총판이라는 뜻입니다. 총판은 석주 이상용 선생이었습니다. 경신참변이 났을 때 김동삼과 논의하여 집안 인사, 우리 문중의 인사들을 북만주로 이동시켰다. 이 이야기는 아까 강 교수 발표 속에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동만 선생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여기 안동의 권기일 선생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여튼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방 기지를 개척하라고 올려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논의를 했던 분이고 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던 것이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해에서 있었던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이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표결권을 가진 사람만 해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회의를 하는데 수행원까지 하면 한 400~500명이 상해에 모여서 반년 동안 회의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반년 동안 상해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은 사실은 레닌이 보내온 자금의 물건만큼 적은 돈입니다. 레닌으로부터 받은 지원비가 이 국민대표회의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국민대표회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디에 썼고 이것이 나중에 레닌한테 어떻게 보고되는가까지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 유신 정권 때 국사 교육을 받았던 어른들로 생각해 보면, 야, 독립운동하면서 레닌한테 돈 받아? 예, 이승만도 레닌한테 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보내준 엄청난 자금 중에 극히 일부로만 해도 이 국민대표회의
반년 회의비용 쓸 수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거죠. 그 돈이 국내로도 들어오고 일본까지도 갑니다. 요즘은 거기에 대한 연구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국민대표회의가 상해에서 열릴 때 김동삼 선생이 의장이 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위상이냐. 그 김동삼 선생의 위상이 어디에 보면 되느냐면 부의장이 안창호입니다. 부의장이 두 사람인데 우파에서 안창호, 좌파에서 윤회.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전부 아울러서 최고 인물이 김동삼. 이럴 때 만주에서 같이 함께 파견된 인물이 한족회 대표 김영식. 그러니까 민정부 대표로 김영식 선생이 가고 군정부 대표로 김동삼, 배천택, 이진상 이런 분들이 참가했던 겁니다. 이진상이라는 분은 기록에 의성 출신으로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의성에는 이분과 관계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고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독립운동에 업적이 많고 훈장의 등급도 높은 분인데 전혀 지금 의성에 어떤 선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들 정로가 살던 영고탑, 영안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안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윤세복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김세훈 선생님의 부친이 이 영안에서 태어납니다. 혹시 영안에 가보셨습니까? 예, 답사 다음 가실 때 꼭 가셔서 영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영안에는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천도교, 대종교 유적들입니다. 대종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늦게 만들어졌지만 단군을 시조로 삼는 종교인데 이게 철저하게 일제 때 짓밟힙니다. 이 대종교를 일본은 미신으로 몰아서 미신 타파 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짓밟은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철이 자결을 하고 이 대종교가 탈출을 해서 만주로 가서 지금 북간도 연변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대종교가 뭘 일으키느냐면 봉오동 전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를 일으켰던 제일 핵심 인물들이 바로 이 대종교 세력이에요. 서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에게 전투를 하면서 북상 밀려서 올라갈 때 밀산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지도자 서일이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가는 사람이 윤세복이라는 인물입니다. 밀양 출신입니다. 이 윤세복이 영안에 와서 대종교 본부를 새로 여는 겁니다. 그곳에서 김영식 선생을 만납니다. 두 분이 아주 깊게 민족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종교는 나중에 밀려서 올라가서 지금 그 달의 성이 있는 곳에서 1942년에 국내의 조선의학회하고 묶어갖고 일본이 다 부수어버립니다. 그곳에서 10명이 죽게 됩니다. 윤세복을 비롯한 아주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백산 안희제 이런 분들이 바로 대종교가 숙밭이 될 때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모교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윤세복이라는 인물을 맞이해서 그 아들을 사위로 맞이했던 곳이 바로 이 영안이다. 그리고 정의부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즘 역사 교과서에 참 잘 나와 있는 만주에 3부가 있는데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입니다. 정부 조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남만주 일대가 정의부의 영역입니다. 이 정의부라는 정부 조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전만통일회의라는 것도 있고 그걸 거쳐서 정의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내무부장의 피선입니다. 요즘 말하면 만주에 있었던 정의부라는 준정부 조직에 내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내무부장의 피선이 되었지만 병으로 취임을 못합니다. 이때 조직을 보면 김동삼 선생이 중앙집행위원이요, 또 금제마을의 김원식 선생이 간정원 비서장이라고 해서 가장 공무원 비서장이 되는 셈이죠. 김홍석 오미마을 출신의 김홍석 선생이 중앙심판원장, 또 이광민 선생이 민사부 서무지, 이 석주 선생의 조카분이죠. 그러니까 안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1926년에는 조선혁명자 후원 발기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7년에는 치원창으로 갔다. 만 50세입니다. 아마 이때 만 50세면 저쪽 나이보다 조금 더 들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연세에 치원창으로 가서 이곳에서 치원창이 뭐냐? 안동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후방기지입니다. 그 후방기지에 많은 동포들이 모여 살게 되고 그곳에서 교포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치원창의 동포사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에서 성화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백읍도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백읍도라는 하천이 이렇게 모여서 송화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읍도라는 하천의 오른쪽에 하동농장, 왼쪽을 하수농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지명으로 여기는 빈현이 이쪽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성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서농장과 하동농장이 있고 치원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을 그 다음에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1926년에 그러니까 치원창에 갔을 때 며느리가 사망해서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들 정로가 시향을 데리고 귀국을 했다.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래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종질내외가 그를 모셨지만 그렇게 계속 모실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잖아요. 김동삼 선생님 피체 잡혀 들어가시고 석주 선생이 돌아가시고 같은 이 해에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영어 음식 부인을 맞아들였다는 게 32년인지 33년인지 이때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동월 교수님 쓰신 글을 보면 이 진로의 출생이 이보다 훨씬 더 앞서 돼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족보를 보고서 다시 간지를 보니 37년에 태어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동보 보면서 그 간지를 여러 번 보았는데 진노라는 분의 나이를 한 10년쯤 땡겨서 조동호 교수님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37년이 맞는 것 같아요. 38년에 석주 선생의 비문을 쓰고, 그러니까 석주 선생 묘소가 32년에 돌아가셨지만 37년도에 치원창으로 옮겨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 치원창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치원창에 묻게 되는데, 그래서 석주 선생의 비문도 쓰게 되고, 그리고 부친의 무덤에 가토를 했고, 길림 연길에서 셋째 사이 이태영의 집에서 기거했다. 43년이 되면 이제 둘째 부인과 그 직노 둘째 아들을 귀향시키고 본인은 다시 이태영의 집에서 다시 치원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만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43년, 4년쯤 되면요,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이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두산 위쪽으로는 독립전쟁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이청천 장군이 34년도에 남경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로 안동 사람들이 활약했던 지역 쪽에서는 37년이면은 조선혁명군이 종교를 짓고 남경으로 갔던가 아니면 없어졌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쪽에 만주에 남은 세력이 누구냐면 김일성이 활약했던 동북항일연군, 즉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항일연군이 남아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40년이면 끝입니다. 대부분이. 40년 더 넘어서 전투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간혹 있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허형식이라고 하는 허위 선생의 종족화, 허형식 장군이 한림보다 더 북쪽에서 있었던 마지막 전투가 이게 이제 43년입니다. 그럴 무렵이기 때문에 월성 김영식 선생이 움직이고 있는 이 지역은 항일 전투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조직은 움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역입니다. 물론 중국 국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한인들의 조직은 연안에 있는 조선독립동맹입니다. 그 조선독립동맹에서 파견된 북만주 지역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상조입니다. 그 이상조라는 사람이 월성 김영식 선생을 찾아옵니다. 조선독립동맹의 북만주 지역을 이끌어갈 지하 조직의 최고 고문으로서 당신이 좀 맡아주소. 그런데 일성 김영식 선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회주의의 길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안에서 파견된 조선독립동맹의 이상조가 찾아와서 북만지구 최고 책임자로 위촉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러고서 일본이 무너지니까 해방 직후에 하얼빈 일대에는 조선의용군, 이 조선의용군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독립동맹이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우리 임시정부가 움직이는 군대고요. 연안에 있는 조선독립동맹이 이끄는 군대는 조선의용군입니다. 이 조선의용군 제3지대가 하얼빈 일대에서 조직되고, 그리고 그때 북만민주연맹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니까 김영식 선생을 최고 고문으로 모시고, 이 민주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우파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쟁이 끝이 나니까 북쪽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46년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조선독립동맹 북만지구 책임자의 자격으로 김두봉이 김영식 선생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두봉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임시정부랑 같이 움직이다가 나중에 연안으로 가서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가 이 인물이 김두봉입니다. 이 김두봉이 우리가 연안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온 사람 연안파라고 하는데, 이 연안파의 김두봉이 하얼빈 일대의 북만주 지역에서 최고 책임자로 있던 이 북만지구 책임자로 위촉되었던 김영식 선생을 조선독립동맹의 북만지구 책임자라는 명찰로 평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혁명자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들을 후원하는,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후원하는, 요즘 표현하면 광복회장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그런 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잠시 남아합니다. 고향 마을에 오셨는지 서울에 머무르셨는지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남쪽으로 왔다가 48년도 4월 18일 날 남북 지도자 연습회의, 남북 정당 단체
연석회의를 할 때 다시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북상을 해서 개회식 때 개회사를 맡습니다. 제가 이건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